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인간의 인류의 그 과학기술에 의한 힘이 그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커졌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인류의 삶은 진화론적인 방식으로 적응, 어댑션이라고 하는 맞춰 나가기,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맞춰 나가는, 적응시켜 나가는 진화론적 원리에 따라서 아르케도 찾았고 또 인류 발전의 방향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인류가 이제 원자핵, 원자력, 원전 등으로 대표되는 가공할 만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인류는 적응의 단계를 넘어서 자연을 개조하거나 또는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인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자연에 대한 폭력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렬한 반성과 방향을 제시한 철학자가 한스 요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라는 부제를 다룬 그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제 철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생태학자들 그리고 윤리학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죠. 작 레빌이라는 사람은 기술은 자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스스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브레이크를 건다, 제지하려 한다, 방향을 바꾸려 한다 하더라도 기술은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거꾸로 기술이 주체가 돼서 사람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따라 말하자면 노예화시키고 부품화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술은 인간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기술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엄격히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좀 비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 시사점의 핵심은 과학기술은 더 이상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 또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말하자면은 자본주의적 원리의 핵심인 소비사회의 등장은 현대인들에게는 문명이 됐다. 그러면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결단을 통해서 바꿀 수도 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가? 여자의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조선시대의 여인과 현대의 여성은 그 삶의 방식이 딴판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한 명의 여인이, 한 분의 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자들과 사회 전체가 제가 이제 모아리라고 쓰는데요. 모여 사는 동아리 전체가 지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단마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이런 수용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이 바뀌어 온 것입니다. 운명은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바꾸고 나면 운명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을 또 마음대로 생각을 먹기만 하면, 생각을 고치기만 하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니죠. 운명은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태어나면 살아야 되고, 살다 보면 아프고, 늙고, 죽어야 하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쪽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쪽이 마치 파도 치듯이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킵니다. 어느 쪽이 세지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꿈을 찾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축 공장에 한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공순이가 어느 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고, 인사 관리를 하고, 기술이 무엇인지, 공장이 무엇인지, 마케팅이 무엇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또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단축 공장의 사장이 됐습니다. 고졸 출신의 단축 공장 공순이가 어느 순간 단축 공장의 사장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공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으신 분은 그쪽에서 자기만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에서 또 저만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인데, 꿈을 이루는 데는 자신의 온 삶을 바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 꿈에 꿰어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이 성공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성적으로 이미 방향이 맞춰져 있는 한 모든 학생들은 꿈이 획일화됩니다. 1등 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폭력인 것이죠. 저는 학교는 이러한 의미에서 꿈을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학은 키움터가 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사람은 사회를 존중합니다. 역사를 존중하죠. 그리고 그는 책임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어서 여성의 삶이 바뀌었다면 그건 바로 여성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되고자 하는 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빠가 된 순간, 책임감보다는 어떤 우쭐함이 생겼어요.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아진 것인데요. 점점 갈수록 책임과 그런 아빠로서의 어떤 만족 이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결국 아빠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는 것 정도에서 이제 아빠로서의 노릇을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이지만은 저마다의 꿈에는 그 끝이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 듯 합니다. 아주 장황한 이야기 끝에 제가 이제 오늘날 시대는 소비 시대다. 소비란 말은 사서 써서 없애는 시대다. 소비는 예전에는 자작농,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서 수공해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또는 물물교활 수준에서 함께 더불어 공동생산 등의 방식으로 또는 두레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돈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고는 버리게 됩니다. 소비죠. 사쓰기. 스스로 지어 쓰기가 아니고 만들어 쓰기가 아니고 사쓰기가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사쓰기는 결국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와 환경 오염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검은 날개를 우리에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검은 날개들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고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검은 날개가 들이오는 재앙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상하게 좀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디스토피아를 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상당히 아름다운 날이고 우리에게는 이 순간,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길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소비 시대에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학기술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우리가 오늘 추울 때 두터운 옷을 입고 빵빵하게 난방을 트는 순간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칭송되는 겁니다. 경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동보일러 선전 때 밖에는 흰 눈이 내리고 쌩쌩 찬바람이 불지만 안에서는 아이가 내복을 입고 아주 포근한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승리 앞에서 그 과학기술을 경배하고 경탄합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기술자들은 오늘날을 대표하는 최고의 직업군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학기술 없이 우리 삶은, 현대인의 삶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유토피아죠.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두 풀어낼 수 있다. 죽음, 그것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질병도 모두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제 강의는 비롯이라는 말에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저 낱말을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써왔는데요. 아르케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케는 처음이란 뜻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첫 자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이 무엇인가? 처음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부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까지를 직선적으로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인과론적 생각의 틀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쭉 이어서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종교를 거치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까지, 끝까지,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이런 시간의 틀로서 이 세상을 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르케를 우리가 계속 처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르케는 언제나 과거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정말 아르케를 우리가 과거적인 것으로만 못 박아둬도 괜찮은 걸지,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지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르케를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좀 더 다차원적인 그런 아르케들, 복수로서의 아르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하이데거는 그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아르케였죠. 아르케라고 말해줬던 그 있는 것들, 세계 안에 있는 것들, 사물들, 자연, 또 신적인 것들, 그리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그 있는 것들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찾았던 것이 하이데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몸 갖춘 구체적인 어떤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있게끔 해주는 보다 근원적인 어떤 거세로 아르케의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아르케의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가능 근거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신을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선생님, 신을 있게끔 하는 게 뭘까요? 신은 스스로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니 신을 있게끔 하는 것은 신 자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이데거라면 아마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신을 있게끔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인류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곳엔 신이 없으므로 신을 불러들이고 신을 숭배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교 행위가 없이는 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신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신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생겨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있게 됐을까요? 빅뱅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빅뱅으로 설명이 될까요? 빅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우주, 다차원 우주를 떠올린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현재 우주가 생겨난 첫 자리를 얘기해 줄 뿐입니다. 거기로부터 곧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143억 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됩니다. 그 시간을 다시 흐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계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에는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의 의미는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지도 설명할 수 없지도 않다는 겁니다. 개연과도 좀 다른 말인데요. 우연이란 말은 어쩌다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연이란 말 속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떤 무지, 모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우연이라고 쓰는 겁니다. 필연이란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건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중생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니라. 부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연만 가득할 뿐이죠. 그런데 니체는 반대로 또 얘기했습니다. 우연의 세상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필연의 세상은 비극으로 가득 찼다. 아는 자에게는 비극이, 즐기는 자에게는 희극이 전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우리의 세계로 이해하는 한에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다른 버전으로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고 내가 생각하는 동안 이 세계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동안 신도 있다. 내가 이 세계를 이 세계로 이해하는 동안 김춘수 내가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동안에만 꽃이 꽃으로 있는 거죠. 이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창조론적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해석학적 세계죠. 그렇게 말을 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창조됐는지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우연히 이렇게 있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우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떤 사물을 휴대전화다로 이해한다는 그 사실엔 변함이 없고 그런 이해의 근거에서만 내 앞에 있는 이것이 휴대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는 그때그때마다의 기분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기분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문제는 사람의 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가? 나는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사람은 있는가라고 물으면 데카르트와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있는가를 물은 것이 하이데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입니다. 사람의 있음은 나가섬입니다. 하이데거의 정식이 늘 답은 아니지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그 분석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나가섬에 가는 근거를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나가설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이데거가 발견한 것은 마음 조림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졸이기 때문에 나가서더라. 내가 꿈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졸입니다. 마음을 졸인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 꿈에 다가가려 한다는 겁니다. 다그다, 다그치다,
다가가다, 가까이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마음이 졸이는 이유입니다. 꿈은 멀리 있는데, 현재가 아닌데, 미래인데, 가능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졸일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사람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루지 못할까봐 마음을 졸이는 그런 역동성에 있더라.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정의한 셈입니다. 마음을 졸이지 않는 사람은 도인인가요? 천사인가요? 악마인가요? 이렇게 사람과는 다른 별개, 별종의 어떤 것이다 라고 보는 셈입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그럼 사람이 아닌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온전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이데거의 시도는 아르케를 찾는 우리의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좀 난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르케가 무엇이란 말인가? 신도 아니고 정신이나 이성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면 도대체 뭐를 신이라고 할 것이, 뭐를 아르케라고 할 것인가? 갑자기 물음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곤란에,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물음 앞에서 하이데거는 아르케의 차원을 바꿨다. 차원 이동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있게끔 해주는 것으로 차원을 이동시켰다. 그래서 아르케는 이제 자연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찾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 원인으로 찾는 그런 종류의 아르케가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찾아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서의 아르케를 우리가 그 찾기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찾고 있어요. 입자가속기를 떠올려 보시면 아르케를 찾고자 하는 이 인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 태양 둘레를 도는 위성,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위성, 저 우주뿐만 아니고 심해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 우주의 근본 아르케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탐험은 아마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르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아르케는 그런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이데거는 중간에 그런 아르케 찾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아르케 찾기 자체가 그동안에 자기가 비판했던 서양 형이상학의 산물이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저희도 하이데거를 지속적으로 아르케 찾기에 반열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와야겠죠. 근데 저는 내려놓을 마음은 좀 없어서 여전히 하이데거는 숨겨진 방식으로 아르케를 찾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르케 강의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합의한 바에 따라서 요나스의 책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르케란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말 대신에 비롯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비롯하면 이건 부사여서 명사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명사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저에게도 뭐 쉬운 건 아닌데요. 비롯은 저게 분명히 부사인데 저걸 명사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근데 이제 질문은 이렇게 해보세요. 부사는 뭘까? 그러면 여러분도 갑작스럽게 부사의 의미를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의심스러워집니다. 명사는 또 뭐죠? 동사는 뭐고요? 모든 게 의문스러워질 때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번개치는 들판에 나가서 있을 때 안전장치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깜깜해졌죠. 근데 번개가 쳐가지고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애매하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러한 확신이 들면 하이데거 표현대로 그때부터 철학자의 시간이다. 무슨 뜻이지? 죄송합니다. 철학자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대가 모르는 바를 묻는 거란 뜻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는 바가 실제로는 근거가 잘못될 수도 있는가. 그런 걸 물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롯이라는 게 부사냐 명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롯은 그 언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엉터리 이건 이제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원이 아니고 의미 부여라고 뜻 매김이라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비롯은 삐집고 나온다. 붉어져 나온다. 붓다란 말과만 연결시키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비롯입니다.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새싹이 돋아나고 주역에 쓴 것을 생이라는 한 낱말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생이라고 했죠. 나아지는 것. 그런 의미에 나타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롯은 나타난 것이 나타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까닭이죠. 갈래입니다. 유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롯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 해가 떠올랐다면 그건 나타난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비롯입니다. 그러니까 비롯은 더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롯은 시간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일 수도 있지만 하이데거의 도움을 빌자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졸이는 이유가 뭘까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현재의 어떤 떨어질까봐 위기 때문에 아니면 미래의 뒤탈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롯이란 말은 꼭 과거와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바로 비롯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럼 아르케를 비롯이라고 바꿔놓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아르케를
처음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게 됩니다. 아르케는 처음이기도 하고 가운데이기도 하고 끝일 수도 있고 또는 처음 이전과 끝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아르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르케를 정의하면 아르케는 사라지고 맙니다. 아르케는 사라지지만 아르케의 구조는 남습니다. 좀 더 어려운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형식만 남는 거죠. 형식이 위대한 것입니다. 형식은 모든 것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원천인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그때마다 이런 형식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것을 찾았던 셈입니다. 신, 정신, 자연 이런 방식으로 아르케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구조를 놓친 채, 형식을 놓친 채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케는 모든 곳에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식으로 말하면 판타레입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미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르케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좁힌 사람은 플라톤이었습니다. 파르메이데스와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다원주의적인 시각을 미친 소리로 봤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 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아르케가 있다면 이 세계는 완전 카오스,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을 텐데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떴지 않는가?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서 어찌 이 우주를 카오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카오스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카오스모스란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는 카오스모스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갑자기 질서를 갖추게 된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 세계는 질서로의 과정과 무질서로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결치기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과 다른 쪽 또는 수많은 쪽들이 서로 한데 뒤섞이면서 어떤 곳은 질서가, 어떤 곳은 무질서가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안정을 취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의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지, 누가 오래 살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한 평균 수명의 법칙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가 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기는 개인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는 프레임, 하나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조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도 한 위대한 개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시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대한 개인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은 동시대인들 전체입니다. 동시대인들 전체 속에는 또 반대자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냥
단순 가담자도 있는 것이고요. 엉겹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흐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흐름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시대가 바뀌고 나면 그 흐름은 한동안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지는 사실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시대는 닥쳐봐야 비로소 그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좀 기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 전에 한 두 가지 책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독서입니다. 가이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땅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땅은 딱딱하다 또는 뚜껑과 같은 덮인 것, 덮개란 뜻입니다. 딱딱하고 어떤 것을 그 안에 감싼 채 덮개가 되어 있는 두드림은 딱딱 탕탕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덮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떠받쳐 주는 것입니다. 떠받쳐 준다는 것은 그것을 품어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키워준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숨겨주고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머니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가이아는 지구 생명체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지구는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살펴 준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보살펴 준다는 것은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이걸 이제 장회익 선생님 표현으로 낫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낫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핌입니다. 보호하고 잘 살게끔 해주는 것. 주머니에 넣는다 뜻도 있는데요. 지금은 잘 그렇게 안 쓰니까 좀 확대된 뜻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이아는 보살피는 어머니로서 하나의 종, 인간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바타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나무의 신이 바로 가이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바타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미 디카야 그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인간들을 물리치는데 조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데 마지막에는 근데 지구라는 의미의 이 가이아는 인간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 결과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CO2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대되는 책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빙하기가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분노의 지리학 또는 이제 지리학이란 인문지리학 이런 쪽으로 보면 오늘날 현대는 간빙기에 놓여 있습니다. 빙하기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사이죠. 그런데 이 간빙기는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베리아에서 빙하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시작될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빙하기가 오면은 모든 생명체는 멸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소수의 생명체만 살아남는데, 제임스 러브록은 이런 일이 CO2의 증가를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CO2가 증가하면 어떤 임계점, 호라이즌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500ppm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구상의 CO2 농도가 평균 500ppm을 넘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게 된다. 죽음의 땅이 된다고 봤습니다. 500ppm은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지 꽃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500ppm이 넘어가면 일단 가장 먼저 미생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생물이 사라지면 그 상위 층층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생명체가 먹이를 잃고 죽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도 먹이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500ppm이라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ppm을 넘어서면 지구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임스 러브룩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믿고 나면 갑자기 끔찍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의 평균 CO2 농도는 460pp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름이 돋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는 이 긴장감, 그리고 중국과 아메리카, 이 두 나라가, 인도도 가세하고 있지만 세 나라가 CO2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EU, 한국, 일본 등은 줄여나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쿄 의정서 같은 데서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CO2의 위험을 경고해도 그걸 모든 사람이 듣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북극곰이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답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는 게 북극곰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캠페인이니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류가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이런 자연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하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알고 당하면 덜 아픈가요? 제임스 러브룩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구 생명체를 뜻하는 이 가이아가 인류에게 복수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복수, 에이리스, 복수의 여신이 눈뜨기 전에 CO2를 줄여라. 그리고 이런 실험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구 생태계 실험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미생물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결론은 다 똑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험사회라는 책인데요.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쓴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차 대전 끝날 때
핵폭발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원폭 피해자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소문으로 들은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비키니 섬에서의 핵실험 등등, 아메리카, 그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온, 그 당시 냉전 체제에서 두 국가는 3,000번 이상의 핵실험을 해댔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 퍼져 있겠죠. 땅 밑에 있거나 바닷속에 녹아 있거나 어딘가 분명히 있습니다. 150년 이상은 사라질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도 핵물질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좋은 거죠. 클린 에너지라고 늘 얘기합니다. 울리백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좋은가요? 정말 좋은가의 그 말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사회. 왜 위험하냐? 위험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좋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자기 무의식과 같은 상황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드, 그것,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공격성, 폭력성, 또는 성적 욕망, 이것이 갑자기 문명화된 어떤 상황에서 표출되면, 드러나면 그것이 나에게는 운하임리카이트. 하임은 고양이란 뜻입니다. 하임마트 할 때 하임이 고양이란 뜻인데 운하임마트, 낯선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는 좀 더 강하게 번역해서 섬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다니.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그 폭력성이 분출될 때 섬뜩해집니다. 울리백은 우리 사회 안에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이 치명적인 독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사능은 유전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10년, 20년 거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또 나아가서 그것이 다음 사람들에게 그런 유전적 질병을 대물림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 위험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사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친숙하게, 낯칡게, 익숙하게 들어와 있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위험성이 전혀 예감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문득 섬뜩하게 나타나는 그런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제 보니까 무슨 그 지역 난방, 여기도 20년, 30년 된 온수관이 터져서 갑작스럽게 한 아파트 단지가 마비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위험사회.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책이 이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입니다. 큰 틀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